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헤어지고 솔로가 된 30대 돌싱이에요. 혹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 다들 아시나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만들 사람의 이야기랍니다. 솔직히 서로 다른 두 가문의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상 모든 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조율하며 사는 것도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3세 결혼을 했으니 그리 철없는 시절에 결혼한 것도 아니어서 이해하고 양보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와 남편의 만남도 남들이 보기엔 독특하게 시작됐어요. 서로가 홀로 떠난 여행지에서 만나게 됐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잔뜩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잘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된 건지도 모르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이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고만고만하고 잘 사는 편은 아니어서 결혼하기에도 무난했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이는 금방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시댁 식구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나중에 힘들지도 모른다는 어떤 예감이 들어서 애가 생기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애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는 썼지만 생기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결혼 후에 드러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민낯 때문인데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친절한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힘든 상황이 오면 먼저 발을 빼는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저와 시모가 다투게 됐을 때는 빛보다 빠르게 그 현장에서 사라지는 게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쯤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모는 말투가 직설적이고 생각 없이 말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우리에게 주는 건 없으면서 매번 우리가 버는 걸 뺏어가는 사람이었고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다 싫었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자 싶은 마음으로 시댁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바야흐로 시모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4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이었죠. 결혼 생활 4년치의 경험이 쌓이니 아무래도 피해야 할 것들은 미리 피하는 요령이 생기더군요. 그게 바로 시모와의 대화였어요. 시모는 항상 한마디 덧붙이는 말 때문에 항상 사람들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나서 혼자 열폭하기도 했는데 이쯤 되니 굳이 말을 섞지 않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순간 방심하면 시모의 수다에 넘어가 결국은 기분 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시모의 생일에는 올 가족이 많았어요. 작년에 결혼한 시동생네와 막내 아가씨 그리고 첫째 아가씨는 쌍둥이까지 데리고 와야 했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만큼 챙길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러면 이러지 말고 밖에서 사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갔으니까요. 작년까지는 제가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이번부터 못하게 됐으니 일부러 좋은 한정식 집에 예약을 하고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내기로 남편과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코스 요리가 끝나고 식사로 미역국이 나왔을 때 시모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더군요. 이렇게 밖에서 먹으니 새롭고 맛있어서 좋긴 하네. 첫째가 작년까지 챙겨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 한정식 집에는 못 미치지. 그렇지 않니 둘째야? 내 음식 솜씨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제게 말하면 될 일을 굳이 둘째 며느리인 동서에게 말하는 것이 딱 어머니식 화법이었어요. 남의 허물을 제 3자에게 알려서 다 퍼뜨리게 만드는 것.
참 나쁜 버릇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모는 원래 그런 말을 잘하는 분이셨고 저도 내공이 쌓일 대로 쌓였으니까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정식 집으로 모실 걸 그랬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요. 좋아한다니 저로서는 다행인 일인데 그 말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게 더 큰일이었죠. 솔직히 이렇게 먹으면 좋기야 하지만 이 돈은 누가 다 내니? 그래서 나는 좀 억울해. 내가 받아야 할 걸 제대로 못 받은 기분이 들어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맏며느리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마음도 통하고 정성도 들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 보기 얼마나 좋니?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욕할 거 뻔하잖아. 혹시 너 친정집에서도 어른들 생신에 돈으로 때우려 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뱃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꾹 눌러 참느라 애썼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시모 생신상을 안 차린 것처럼 말하니 말이죠. 작년까지는 제가 매번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저도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게다가 친정집까지 건드는 건 예의도 아니고요. 우리 엄마야 밥을 차려 먹든 나가서 먹든 본인이 무슨 상관인데요. 어머님, 억울하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이렇게 밖에서 식사하자는 것도 도련님, 동서 아가씨들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 집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하자는 대로 따른 거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식비도 저희가 제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제가 생신상 작년까지 꼬박꼬박 차려드렸잖아요. 제가 해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서운하죠. 그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해달라고 했니? 그럴 거였으면 생일 되기 전에 미리 말했을 거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더니 아주 100마디 말로 시무를 나무라네.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생각만 하시지 왜 그걸 딱 동서를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모시지 않는 천하 불효의 며느리로 만드셨는데 그럼 제가 그런 말도 못하나요? 제 말에 남편이 더 놀라 저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이미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넘기며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어머님이 그런 분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어머니랑 똑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냐고. 여태까지 잘했으면서 왜 지금은 못 참는 건데? 참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욕하려면 나한테 하면 되고 내 욕만 하시면 되지. 친정엄마 들먹이는 거에 꼭 동서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까발리면서 욕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 이 집에서 나 혼자 욕먹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내 참아야 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그래, 그건 좀 심했다고 나도 생각은 했어. 그렇지만 너도 평상시처럼 좋게 넘어갈 수 있었잖아. 제대로 처신할 수 있으면서 왜 너도 애처럼 굴어? 엄마랑 싸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흘려들어. 아무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만 계속 그러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욕바지가 당연한 사람이 된다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언제까지고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비약해서 생각하지 마. 그리고 진정해. 좋은 날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자, 어? 나 정말 이렇게 둘 사이에 끼이는 거 엄청 스트레스거든? 스트레스는 제가 다 받고 있는데 저딴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 원래 그런 거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돌아왔는데 시모가 아주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나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런 말을 내뱉었겠지. 너한테 내가 시어머니이긴 하니? 어떻게 동네 지나가는 아줌마들한테 하는 것처럼 화를 낼 수가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지만 저도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잘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접해드리고도 욕먹는 짓 안 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욕하세요. 욕 얻어먹을 짓 하고 욕 얻어먹는 건 저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제가 그 말을 하자 다들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줄 몰랐나 보죠. 여태껏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또 참을 줄 알았나 봐요. 저도 인간인지라 한계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터져버렸는데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그 뒤로 시댁과 최대한 멀리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남편도 큰 이견은 없었어요. 혼자 시댁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건 걱정했지만 시모와 저 사이에 끼어서 끙끙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으니 본인도 그게 좋다고 판단한 결과였겠죠. 그 뒤로 저는 설과 명절 이외에는 일절 방문하지 않았고 뭐든 돈으로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은 편했지만 돈이 많이 나가서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어요. 어렵게 찾은 마음의 평화를 다시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숨쉴 구멍 하나 틔우고 사는데 위기는 언제나 불시에 찾아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부의 은퇴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로 다니고 계셨는데 굳이 정년도 되지 않았는데 은퇴를 하시려고 하더군요. 몸이 힘들다는 말도 지나가며 몇 번 하셨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없어 보였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로 퇴사를 결정하고 나올 줄은 저희도 몰랐죠. 솔직히 시부가 퇴사하고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데 결국 그 다음 달부터 저희 쪽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어요. 바로 시부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병원비, 보험비 같은 거였는데 그걸 드리기 시작하니 통신비나 기름값 같은 것도 원하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드렸는데 그게 몇 달 이어지니 매달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마치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처럼 돈이 한정없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저도 남편도 마음이 급했죠. 결국은 남편에게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좀 받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방님과 두 아가씨에게 남편이 단체톡을 했어요. 아버지가 퇴사를 하셨으니 우리 사남매가 같이 돈을 모아서 내자고요. 그런데 다들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급해진 남편이 둘째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퇴사해서 우리가 돈 좀 보태서 드려야 해. 노령연금도 아직 나올 때 안 돼서 급해. 형, 우리가 왜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건 다 마지가 해야 할 일이잖아. 어차피 장남이라서 받을 재산도 많으면서. 야, 너 말 그따위로 할래?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면 재산이 남아있기나 할 것 같아. 변변한 사망보험금도 없으신데 장례 치르고 나면 돈 다 나가고 없지. 빚 안 진 게 천만 다행이라고. 그런 상황에 내가 재산을 많이 받을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맞아요. 그게 어떻게 마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까지 몇 달을 이 사람이 돈 내주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가는 곧 파산이라고요. 아니, 자식이 넷인데 어떻게 하나가 다 부양을 해요? 결국은 저도 합세에 싸워서 시동생도 돈을 같이 내기로 했어요. 두 아가씨들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조금이라면 가능하다며 10만 원 정도씩은 내기로 했어요. 잘 걷어지거나 다들 흔쾌히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부는 저희가 매달 드리는 30만 원의 용돈에서 20만 원을 더 보태서 달라며 어린애 떼쓰듯 요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닥달하는데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더라고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이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절실해졌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시부의 어이없는 요구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사망보험금을 2억 정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고 현장에서 사망한 터라 저희도 황망한 상태였었어요. 친정에는 저와 제 어린 여동생, 어머니만 있었던 터라 장례 치르는데도 너무 힘들었었죠.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난 다음 날 시부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시댁에 갔더니 시부가 무척 궁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래,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조금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들어온 만큼 나간 탓에 별로 남는 것 없었지만 제가 다 받았어요. 제 손님이 많기도 했고 제가 상주를 맡아서 어머니가 저더러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여자 셋밖에 남지 않은 집안에 여동생은 결혼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은 상주가 하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상주를 맡게 됐었거든요. 보통은 사위도 상주를 많이 한다는데 요즘 세상에 남녀 차이 둘 필요도 없고 남편이 싫다니 그냥 제가 하는데 별 거부감도 없어서 제가 한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상주로 손님 받고 일 다 했으니 제가 받아온 것도 당연하다 싶었는데 시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돈 다 너희 것이니 다 받아와야지. 친정에서 아무리 우겨도 그건 너희 돈이야. 친정이라도 그런 건 확실히 해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겨. 웬일로 멀쩡한 말을 하나 싶었는데 다음 말로 그 생각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 보험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것도 네가 가져오는 거야? 가족이 셋뿐이니 셋이서 나누기로 했어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고 친정엄마가 저한테 7천만 원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일이야. 사망보험금도 다 같이 나누는 게 맞는 일이지. 그렇게 말하는 시부를 보며 왜 저런 당연한 말을 하시지 싶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며느라가 내 차가 요새 말을 안 들어. 어떻게 고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고민이구나. 어떻게 해야 좋겠니? 차가 고장 나셨어요? 일단 그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몰지 않으니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길래 남편에게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차를 사야 한다는 시부의 닥달에 시달린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시부는 무조건 차를 사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남편이 시부 차를 정비소에 가지고 갔지만 특별히 문제가 많은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것만 몇 개 바꾸면 문제없고 돈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는데도 시부는 막무가내로 차를 바꿔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동생들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다들 그 정도로 큰 돈은 갑자기 마련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레 목돈을 달라는 것도 너무한 일이잖아요. 아파서 수술비가 모자라서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부를 만나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리해서 쓰시고 돈이 생기면 그때. 너희들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어떻게 아버지가 불편해서 필요하다는데 차 한 대를 못 사줘? 나도 민망한 거 참으며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야박해. 왜 이분은 또 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고 저런 말을 하시던죠. 어이없는 제가 뭐라 말을 잇지 못하는데 시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받아서 남들보다 풍족한데 왜 그거 하나를 못 해줘? 그 돈 있으면서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그런데 너는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네가 남도 아니고 내 며느리인데 당연히 시아버지한테 그런 건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 띵 받더라고요. 애초에 그 돈은 제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뺏어가는 건 무슨 심리인가요? 친정 거는 뺏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시부에게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부를 보니
이 집구석에 정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시모가 거드는 말이 더 웃겼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번이 딱 처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안 된다고 말해? 그리고 너희 형제들한테 말할 것까지도 아닌 일이었잖아. 너희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온 동네 다 이야기하고 다녀서 우리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니들이 우리를 돈이나 축내는 못된 부모로 만들어서 그 일 책임질 겸 해서 아버지 차 한 대 사주거라. 아니,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두 분 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그 돈이 제 돈이에요? 그 돈 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받은 돈인데 왜 그게 아버님한테 당연히 드려야 할 돈이냐고요. 이건 진짜 선 넘으신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또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당신 시아버지 시어머니고 모셔야 할 어른이잖아. 그냥 줘버리고 말면 되지 왜 화를 만들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 돈 받고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편하게 번 돈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죽어서 받은 돈인데 왜 그걸 이 집에다 줘야 하는데. 당신도 진짜 생각이라는 걸 좀 해. 그저 편하고 싶어서 나만 족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 새끼가 쫓아왔지만 택시 타고 후딱 도망쳤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결심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저런 말 듣고 있으면 제 정신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집에 그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금과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친정 엄마에게 몰래 맡겨뒀어요. 시댁에서 언제 돈을 가져갈지 모르니 우선 옮겨놨던 거였죠. 그 다음날 시부는 또 연락이 왔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생각 좀 해봤냐? 네가 가격이 너무 부담되면 내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차도 고려해볼 생각이 있단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버님.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어요. 솔직히 어머니 혼자 사셔야 하는데 노후 관리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노후 자금 하시라고 드렸어요. 뭐? 그 돈을 왜 다시 돌려줘? 그게 네 돈인데 왜? 이런 멍청한 애를 봤나? 그거 너희 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와. 절대 네가 못 가진다고. 앞으로 힘들 어머니를 위해 드린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처럼 든든한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 둘에 혼자 사시는데 돈이라도 든든히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너는 출가 외인이야. 친정을 그렇게 챙기는 것도 나쁜 일이라는 걸 왜 몰라? 네가 챙겨야 할 사람은 시어른이라고. 부족 옮기는 게 어떤 일인지 몰라서 그런 큰일을 너 혼자 생각으로 결정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실소가 터지더군요. 그런 아버님도 두 아가씨들한테 매달 흑염소랑 홍삼 사오도록 시키시잖아요. 딸들이 집에 잘하면 좋으실 텐데 왜 남의 집 딸이 그러는 건 싫으세요? 그리고 아버님, 그 돈은 우리 아버지가 월급에서 꼬박꼬박 매달 보험금 넣어서 타게 된 보험금이에요. 그 돈 중에 아버님이 낸 몫이 하나도 없으니 온전히 우리 집안 돈이고요. 그러니 그만 신경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결국 할 말이 없어진 시부는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데 그 불똥은 다른 데서 튀었어요. 다음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집으로 오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친정에 갔더니 세상에 시부와 시모가 둘이서 우리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겠어요? 당장 돈 내놓으시오. 아니 딸이 무슨 잘못이라고 딸 몫을 홀라당 가져가. 우리 며느리 돈 빨리 안 돌려주면 우리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아니 왜들 이러세요?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가 내 딸이라고요. 딸이 저한테 준 돈을 당신들이 뭐라고 돌려달라 마라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완전 빚쟁이처럼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시어른들을 보니 저는 제가 처신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예 싹을 밟아놨어야 하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돈을 줬다고 하니 어머니한테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줄이야.
며느리 돈을 사돈이 가져가도록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 큰 돈을 덜컥 제 어머니한테 줬겠어요? 분명히 안사돈께서 뭐라고 하니 애가 돈을 줬겠지. 제가 뭐라고 하든 그 돈은 딸아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사돈분들이야말로 완전 남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돈돈거릴 수가 있어요?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남의 남편 보험금을 내놓으라 말아 난리냐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희 엄마를 잡아먹을 것처럼 아주 둘이서 협공을 하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마 이렇게 큰일 만들려고 오셨어요? 왜 오긴? 우리가 뺏긴 돈 찾으러 왔지. 아니, 사돈도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사람이 포악해. 아니, 지금 그 돈을 뺏긴 게 누구신데요? 두 분 중에 그 돈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도 있으세요? 저한테 온 돈이었고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 돈이라고요. 뺏긴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두 분한테 뺏길까 봐. 결국 저와 이야기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을 불렀어요. 처갓집 앞에 서서 씩씩거리는 본인 부모님을 보던 남편도 당황한 듯 눈치를 보더라고요. 설마 진짜 장모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줄은 몰랐나 보죠. 저는 설설 기는 남편을 쥐잡듯 잡았어요. 당신은 뭘 했길래 일을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중간에 알아서 커트를 못 시키니까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너 편하자고 좋게 가자더니 이게 좋은 결과야?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우리 엄마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었는지. 매번 나한테 좋게 넘어가라고 하더니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느라 이런 일이 터질 때까지 그냥 뒀어? 제가 큰 소리 내며 남편 탓을 하니 시모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어른들 다 보는 데서 남편을 잡아? 네가 뭔데 귀한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하냐고. 이게 오냐 했더니 누구를 호구로 보고? 어머니야말로 저희 집안을 호구로 보셨겠죠. 그게 아니면 감히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시아버지 차살 돈으로 달라는 게 말이나 돼요? 이제 끝이야.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이혼해. 우리 엄마한테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말에도 남편은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아니, 어디를 말려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정확한 말이었죠. 오냐, 이혼하면 그 보험금도 반으로 갈라서 줘야지. 안 그러냐? 부부 공동재산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그 돈 반틈 줘야 하는 거 맞지? 저는 그 말에 말이 막히더라고요. 남의 부모 보험금을 왜 나눠요? 가만 보니 두 분이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 사망보험금도 재산 분할 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신 듯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돈이 아닌 거라 그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래된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같은 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가 공동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돈은 저희 어머니에게로 갈 돈이었고요. 어머니가 그 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시부모에게 그 말을 해줬는데도 두 분은 제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며 우기더라고요. 네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모를 줄 아니? 재산 분할하려면 그런 돈도 다 포함해야지. 너처럼 그 돈 너희 어머니한테 보내면 불법이야. 뭐 저야 상관없었죠.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진실은 하나고 그 탓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두 분의 무지 탓이니 말이죠. 결국에 저는 바락바락 끝까지 잘못된 정보를 우기는 두 사람을 놔두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좀 아니었는지 저한테 와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여보, 당신도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여태껏 잘해왔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막 나가는데?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해. 우리 서로 나쁘지 않잖아. 그래, 우리 두 사람은 나쁘진 않지. 그렇지만 당신
부모님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어? 같이 보고 산다는 말은 당신이 또 나랑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런 당신을 보는 나도 속이 미어 터지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헤어지는 게 맞지. 여보,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도 그렇게 잘할게. 그렇게 해야 당신 마음이 풀린다면 뭐든 할게. 제발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 돌아가게. 친정까지 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할 정도면 딸이 그 집안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을지 감이 와.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네. 자네가 정말로 우리 딸을 생각한다면 헤어져 주게. 당신 부모들 답도 없어. 남의 보험금을 세상에 자기들 돈처럼 구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 거기다 빚쟁이처럼 집에 찾아와서 그러는 걸 보고도 자네가 우리 딸에게 돌아오라 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결국 친정엄마의 불호령에 남편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혼은 남편 덕분에 그래도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시부모들은 끝까지 재산 분할할 때 그 돈 가져와야 한다고 우겼지만 법을 이길 수는 없죠. 게다가 시부모의 저를 향한 행동들이 이혼을 제게 유리하도록 이끌어줬고요. 결국 그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돼서 나누지 않고 저희 집 가격의 절반을 제가 받게 되었고 깨끗하게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저도 갑작스레 혼자가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혹시 전화 괜찮으세요? 이제 형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 이제 우리 남인데 무슨 형님이야. 그냥 언니라고 불러. 솔직히 시댁 가족들하고 트러블 있었지만 동서한테까지 악감정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정말 이제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형님하고 저 비교하면서 그런 건 왜 못하냐, 저런 건 왜 못하냐, 걔가 하면 너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놓고선 또 잘하는 거 보시면 그거 잘한다고 네가 잘난 거 아니다. 그러다가 첫째 꼴 난다며 얼마나 타박을 주시는지 대체 어떻게 견뎌야 해요? 저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제가 못 버텨서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글쎄, 나는 그때 솔직히 친정 이야기만 안 나왔으면 그냥 참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알잖아. 나 그거 잘하거든. 동서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하는 거 아니고는 그냥 넘겨.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나는 뭐 실패했지만. 저는 그거 정말 못하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가슴과 기억에 콕콕 박혀서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결국은 총알바지 해주던 형님 이혼하고 나니 저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왔어요. 결국은 저도 시댁 행사에 요새 잘 안 나가요. 갈 때마다 하도 난리를 쳐대서. 오래 가려면 그게 좋을지도 모르지. 안 보면 좀 덜하거든. 근데 언젠간 그 얼굴들을 봐야 하니 말이야.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네. 잘 지내요? 어디 가요? 지금 완전 집 난리 났어요. 눈 뜨고 못 봐줄 꼴이거든요. 형님 이혼하시고 아주버님은 재혼하라고 계속 시달리고 있으시고요. 제가 시댁과 척을 지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돈 필요할 때 연락할 곳이 없잖아요. 결국 두 아가씨한테 이거 사느라 저거 사느라 하는 바람에 두 분도 아예 부모님이랑은 연 끊고 지내고 있어요. 그나마 남매들이 사이가 좋아서 이리저리 연락하고 지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아예 뿔뿔이 흩어져서 안부 인사도 못하고 지낼 뻔했다니까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니 본인들이 한 일들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자기 소유이고 자식들 돈이 내 돈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댁 어른들의 마인드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동서와의 연락도 그걸 끝으로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 1년이 더 지났을 때 친정엄마와 마트를 가다가 전 시모와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그 나쁜 입버릇이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색이 아주 좋네.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 남의 집안은 풍비박산 내놓고 혼자 잘 사는가 봐. 너 때문에 집이 아주 갈갈이 찢어졌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첫째 아들은 내 말도 안 들어. 둘째 내는 연락도 안 돼.
두 딸들도 돈 이야기할 거면 집에 전화도 하지 말란다. 이게 네 작품이 아니면 누구 작품이겠니?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갔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혼하고 나니 얼굴이 피는 게 다들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연락 안 하는 걸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저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에도 시부모님 연락 받지 마라고 한 적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솔직히 두 분만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화 걸 때 무슨 용건으로 전화 거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제 말에 시모가 열받아서는 쌍심지를 켜고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니 이년이 어디서 잘났다고 입을 나불거려? 가만 보자 하니 내가 니년 아래 것으로 보이냐? 좋게 말하면 좋게 알아들어야지.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달고 말대꾸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이라도 된다는 거야? 네가 그걸 무슨 수로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열받아서 제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 성격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참으려 노력하시지만 딸 이야기라면 눈빛부터 달라지시지 말이에요. 이보세요, 아줌마. 왜 남의 딸한테 2년 전년 짓거리고 난리야? 이미 이혼해서 남이고 좋은 일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피우냐고. 망할 할망구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노망? 이 할망구가 말 다 했어. 네가 자식령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이런 일 일어난 거잖아. 교육? 아줌마야말로 자식들한테 잘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어? 그 집 자식들 다 떠난 게 왜 우리 딸 잘못이야? 당신들이 하도 잘못을 많이 했으니 자식들이 다 꼴 보기 싫어 떠난 거지. 웃기지도 않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왜 덤탱이야? 뻔뻔한 것도 유전인가? 아니 보자 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네. 당신이 뭔데 남의 자식들 운운하고 지랄이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그런 욕설 퍼부으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야. 할망구 정신이 나갔나 봐? 어디서 미친 소리를 삑삑거려?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서야 두 분을 떼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는 바뀌고 이럴수록 소문나서 손해보는 건 두 사람 모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머님, 저희는 이미 남이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랑 마주치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굳이 아는 척해서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시달렸는지 두 분은 모르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모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신경 쓰세요. 아시겠죠? 아예 상종도 하기 싫으니 서로 무시하자는 제 말에 열이 받았는지 시모가 부글거리더니 곧 사그라들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바빴거든요.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를 따지면서 말이죠. 결국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떠난 건 시모였어요. 이미 어떤 짓을 했는지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러게 자식들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고 남편도 알아서 저와 시모 사이 잘 중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소문 하나를 들었는데 남편이 시모 등살에 재혼하려고 했지만 저런 시모가 붙어 있어서 재혼이 계속 불발됐나 봐요. 거기에다 남편 본인은 시모와 아내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힘들었었으니 다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재혼 생각은 아직 없는데도 시모가 계속 여자를 붙여주니 골치가 아픈 상황인 듯 하고요. 그리고 시모와 시부의 행동이 소문이 다 난 탓에 소개받은 여자들도 자식들과 영 끊고 사는 시얼은 독박 부양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는 점점 소개해주려는 사람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를 돈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소문날 거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으니 혼자가 된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만약 애가 있었다면 더 크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똑같은 일이 벌어났다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없었을 게 확실해요. 만약 내 아이가 있었더라면 그 아이에게 또 다른 불똥이 튀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현재는 욕심 많고 말버릇 나쁜 시부모 때문에 제 인생에 이혼 경력이 한 줄 생기게 된 건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날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시부모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얻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상대방을 생각하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얼른 풀어주기. 민감한 이야기는 몰래 하기. 그런 버릇이 시모 덕분에 생기게 된 거라 그 부분만큼은 감사해요. 살아있는 경험으로 얻게 해준 능력이니 말이죠. 그리고 시부 덕분에 경솔하게 말을 꺼내는 일도 없어졌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을 하시기도 했죠. 저희 시부모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두 시어른의 행동이 제게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만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말은 조심스럽게 하고 다닌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글을 쓰지 않게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유튜브 사연을 듣는 것을 좋아해서 추천받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 역시 다른 분들처럼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리만 빼고요. 사실 20대 초반에 차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수준은 아니나 걸을 때 조금 절뚝거립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결혼 전부터 쭉 그곳에서 일했답니다. 남편은 거래업체 직원이었고 업무하다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서 교제를 시작했죠. 남편은 다리가 불편한 저를 언제나 배려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남편은 저희 집과는 달리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시댁에선 10원 한 푼도 보태주지는 않았지만 결혼에 있어서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의 친한 지인이 웨딩 사업을 하셔서 결혼 준비도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죠. 물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 역시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양가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차이나는 게 신경 쓰였지만 시댁만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친정에선 부모님이 용돈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 스트레스도 따로 없이 편하게 지냈었죠. 늘 섭섭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시부모님도 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길게는 못 가더라고요. 딱 2년이 되자 이제서야 숨겨둔 본성이 나오는 건지 시댁에 갈 때마다 저에 대한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다들 결혼하면 듣는 잔소리 있죠? 대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말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앉아있는 생활을 주로 하는데 활동량이 적다 보니 상체에 살집이 있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밖에서 뚱뚱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살았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그저 며느리가 뚱뚱해서 그렇다는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너희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계획은 하고 있는 거야? 나이도 있는데 아기 준비를 좀 빨리 해야 하지 않겠니? 처음에는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으니 원. 그래, 운동도 좀 하고.
애기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펑퍼짐해? 누가 보면 애 셋은 낳은 사람인 줄 알겠다. 볼 때마다 살이 찌니 넌? 살 빼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 시부가 한마디 하면 시모도 옳다구나 하고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 조금만 오래 걸어도 힘든 거 아시면서. 그리고 오늘 옷이 펑퍼짐해서 그렇지 그렇게 살 많이 안 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옷 문제가 아니야. 다리가 좀 아프다고 운동 못하는 건 아니잖아. 너 정말 애기 안 가질 거야? 둘 다 30대도 아니고 40대야. 남들은 애 둘이고 셋이고 낳아서 키우느라 바쁘구만. 저도 아기는 예전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 쉽지 않을 거 아니까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일단 낳아봐. 낳으면 다 알아서 잘 키우게 되어 있어. 그리고 뭐가 걱정이니? 나도 있고 친정엄마도 있고. 그런 걱정은 집어치우고 살이나 빼서 애기나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시모와 시부는 모두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살집이 있는 저의 모습을 더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줬었는데 어느 순간 시모와 시부 편이 되어서 얄밉게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자기도 나도 나이도 있는데 애기 가질 거면 힘들어도 운동해야지. 우리 집 근처에 새로 헬스장 생기는 것 같은데 등록하자. 솔직히 결혼하고 살 너무 많이 쪘어. 자기도 인정하지? 자기까지 1억이야. 둘이 있을 땐 안 그러면서. 근데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자기도 아기 갖고 싶잖아. 우리 회사 직원도 와이프 살 빼고 나서 바로 애기 생겼다잖아. 같이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까지 저러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도 운동하고 싶고 살 빼고 싶죠. 제가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몸에 무리 가지 않을 정도의 운동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움직임이 적고 나이가 있다 보니 살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모와 시부는 핑계라고 핀잔만 주셨습니다. 속상하고 울고 싶었던 날이 많았지만 신우가 같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늘 제 편을 들어주고 대신 화를 내주었거든요. 진짜 엄마 아빠도 그만 좀 해.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듣기 싫은 말 좀 그만해. 요즘 볼 때마다 살 빼라고 그러냐? 오빠도 마찬가지야. 언니 다리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든데 뭔 운동을 자꾸 하래. 그리고 살은 오빠가 빼야지. 아니, 나는 빨리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지. 뚱뚱하면 애도 잘 안 생긴다잖아.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더 안 생겨.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인 거 알지?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언니도 생각이 있겠지. 내가 언니였으면 애기 생각이 있다가도 사라지겠어. 좀 적당히들 해. 내가 다 듣기 싫어. 진짜 아가씨밖에 없네요. 아가씨 고마워요. 뭘요 언니. 혹시 나 없을 때 또 이런 잔소리하면 얘기해요. 내가 또 대신 싸워줄 테니까.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는 신우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안 들어주는 유일한 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신우가 큰 소리 내고 해도 시모와 시부는 변함없었어요. 친구한테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나중 일은 또 모르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녹음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들어봤을 때 좀 심해. 너네 신랑도 너무하고. 너 현주 알지? 걔도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심해서 이혼한 거야.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더래. 뭐? 현주 진짜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 거야? 그래서 한참 이혼 준비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거 제출이 꼭 필요하대. 걔 증거 수집하려고 한동안 애 좀 먹었잖아. 아, 그렇다고 너도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 일 모르잖아. 뭐 이혼까지 갈 일은 없었으면 하지만 노파심해. 아, 솔직히 진짜 이혼은 아니어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러 가기 너무 싫어. 요즘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까지 빠진다니까. 요즘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 헐, 그럼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진료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겠다. 나도 현주한테 들은 건데 고부 갈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당시에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일단 시댁 방문 횟수부터 줄이고
내가 말한 대로 꼭 해봐. 알겠지? 친구의 말에 굳이 녹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러실까 싶어서 시부모에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녹음을 했죠. 그러면서도 내심 저장한 녹음 파일이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기 갖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다리도 불편하고 임신했을 때도 걱정이고 출산 후에도 걱정이었죠. 내 몸이 성치 않은데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남편한테도 매번 얘기했어요.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시댁에 가면 또 태도가 달라졌죠. 늘 비수꽂는 말만 하시는 시모와 시부 때문에 시댁 가는 일이 큰 스트레스였어요. 자기야, 나 요즘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살 빼라고 해서 그래? 그건 손주가 보고 싶으시니까. 어른들은 원래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나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야. 보실 때마다 그런 얘기만 하시잖아. 시댁 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고. 그 마음 알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따로 얘기 드려볼게. 얘기 안 하셔도 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셔. 알지. 그런데 너 상처 주려고 하는 말 아니셔. 알잖아, 별뜻 없이 얘기하시는 거. 나 우리 엄마 속상할까봐 스트레스 받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시면 나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럼 우리 집에서도 자기한테 말 곱게 나가겠어? 알았어. 내가 잘 얘기 드려 본다니까 그러네. 마음 풀어. 남편이 그 이후로 시모와 시부한테 얘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편하게 방문했죠. 한 번은 시댁 식구끼리 가족 외식하려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이었어요. 시모 지인도 아들 며느리랑 외식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네. 잘 지내지? 식사 중이셨구나. 반가워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갈비가 먹고 싶다지 뭐야? 그래서 우리 며느리 맛있는 갈비 먹이려고 왔지. 여기 갈비가 또 맛있잖아. 며느리가 임신했어? 너무 좋겠다. 부럽다, 자기야. 아들이야, 딸이야? 응, 아들이래. 어찌나 좋은지. 자기네는 소식 없고? 결혼한 지 좀 되지 않았어? 우리? 아휴, 몰라. 우리 둘째가 시집가야 손주 볼 수 있으려나?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겠지. 좋은 일 생기면 알려줘. 맛있게 먹고. 그래, 축하해. 며느리 갈비 많이 사줘. 시모는 저를 힐끔 쳐다보며 한숨을 쉬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시모 지인과 인사를 마친 후 시모는 계속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유, 배 아파. 장가는 우리 아들이 먼저 갔는데 저 집은 벌써 애가 생겼네. 정말 저 옆에 내는 나 볼 때마다 또 얼마나 자랑질을 할 거야? 벌써부터 골이 다 아프네. 아들 손주 봤으니 저 집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시모와 시부는 서로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저를 향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다른 집은 혼수로도 해온다던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유, 내 팔자야. 둘째나 빨리 결혼시켜. 그래야 손주 보지.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신우도 없어서 제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안 했죠. 예,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들어가니? 나는 지금 밥맛이 뚝 떨어졌는데. 저렇게 많이 먹으니 살이 안 빠지지? 콕콕 찌르는 말에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먹던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얘 봐라. 성격 나오는 것 좀 봐. 아주 밥상머리 애절이 꽝이네. 어머니,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쩜 매번 그러세요?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살 집이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살 빼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아기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매번 말씀들 안 하셔도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제발 좀 그만들 좀 하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들한테 소리를 질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모진 말들은 괜찮고 제가 참다 이렇게 터지는 건 건방진 건가요? 이래도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마저 식사들 하고 나오세요. 저는 시모와 시부한테 소리를 치고 절뚝거리며 식당을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오더니 오히려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뭘 잘했다고 어른들한테 큰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건 또 뭔데? 살집 있는 거? 어머님 아시는 분 며느리는 임신했는데 임신 못한 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여자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결혼해서 살 나만 쪘어? 자기도 엄청 많이 쪘어. 근데 왜 나만 살 빼야 해? 그렇다고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어딨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당장 가서 사과드려. 엄마 아빠 지금 얼마나 황당하시겠어. 사과 받아야 할 건 나야. 황당하고 기막힌 건 나야. 이제 당신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 속마음이 어떤지 당신은 모르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지 생각도 안 해봤지. 당신이 알아서 모셔다 드리던 알아서 해. 그날 식당에서의 일로 남편도 결국은 남의 편이 맞았구나 싶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들이 나한테 한 행동은 생각도 못하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화를 내셨죠. 고분고분한 성격인 줄 알았더니 아주 대바라졌구나 너. 그렇게 어른들 버리고 간 것도 괘씸한데 연락 한 통도 없니? 죄송하다고 다시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정말 기가 차서. 어머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건지. 사람 상처 주는 말만 하시면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들을 생각하세요? 뭐?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저요, 그동안 진짜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듣고만 있지 않으려고요. 제가 늘 별말 없이 듣고만 있으니까 제가 바보인 줄로만 아셨어요?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한 게 뭐가 나쁘니? 네가 뚱뚱한 게 문제지. 네가 날씬하면 살 빼라고 하겠니?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면 오빠도 뚱뚱하잖아요. 솔직히 살 빼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빠라고요. 남자는 괜찮지. 여자는 뚱뚱하면 보기 싫잖니? 그건 너무 억지 아니세요? 아들은 뚱뚱해도 괜찮고 며느리는 뚱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왜 제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빠가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 임신 안 되는 건 여자 탓이 더 크지. 그리고 남자는 살집이 좀 있어야 하는 거다. 남자가 삐쩍 마르면 보기 싫다고. 예전부터 느꼈는데 어머니랑은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뭐? 내가 살다 별말을 다 듣네. 너 말 다 했어? 네, 말 다 했습니다. 저 이제 끊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한동안 저는 시댁에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시모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또 상처 주는 말만 하실 테니까요. 남편도 바빠 야근도 많이 했고 갈 일이 있으면 남편 혼자 보냈어요. 진짜 안 갈 거야? 내가 거기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가? 어머님 아버님이 또 나한테만 뭐라고 하실 텐데. 그렇다고 나 혼자 가? 나 혼자 가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뭐라고 생각하시던 상관없어. 당분간 만나 뵙고 싶지 않아. 우리 집이랑 아예 영 끊을 생각이야? 끊고 싶다면 끊고 싶어. 너 도대체 왜 그래? 오빠야말로 왜 그래?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그래?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잖아. 몰라. 안 가. 안 갈 거라고. 알았어. 나 혼자 다녀올게. 남편도 처음에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포기했는지 자기 혼자 알아서 가더라고요. 어느 날 신우한테 연락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언니가 집에 안 오니까 볼 수가 없네.
그러네요. 미안해요. 통 얼굴을 안 비쳤죠? 아니, 뭘 또 언니가 미안하대. 나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언니 보고 싶어서 온 거지. 대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요. 뭐 먹고 싶어요? 그때 가고 싶다고 했던 그 레스토랑 갈까요? 오, 너무 좋죠. 가요, 가요. 저는 신우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언니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더 시켜요. 아, 아이, 근데 언니, 나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 뭔데요? 말해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가씨 부탁이라면 두 팔 걷고 해줄 수 있어요. 조금 염치 없긴 한데. 신우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프로포즈 받았거든요. 어머, 정말? 잘 됐다. 축하해요. 날은 잡은 거예요? 날은 아직 안 잡았고 식장 좀 보면서 날짜 괜찮은 거 있는지 좀 보려고요. 결혼 준비하느라 이제 바쁘겠네. 결혼 준비할 게 꽤 많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르신 분께 부탁해서 저도 좀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요. 우리 엄마 아빠랑 요즘 안 좋은 상황에 이런 부탁하는 게 좀 염치 없죠? 아,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그냥 편하게 부탁해도 되는데. 혹시 어디 웨딩홀 받은 데는 있어요? 아, 사실 몇 군데 받은 곳이 있긴 한데 그럼 일단 리스트를 좀 줘봐요.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전달할게요. 최대한 아가씨가 하고 싶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요. 우와, 정말요? 진짜 나 너무 든든하다.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노노,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제부터 미안하다는 말 금지. 알겠어요. 이제 안 할게요. 나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신우의 결혼 소식에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흔쾌히 결혼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죠. 신우가 하고 싶었던 식장이 아빠 지인이 하는 곳이어서 결혼 준비는 무척 수월했어요. 아빠 지인분도 저희 신우가 결혼한다고 하니 할인과 서비스도 많이 해줬죠. 저는 결혼식 비용을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나 언니한테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갚죠? 난 언니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하네.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돼요. 난 진짜 바라는 거 없어. 정말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 언니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언제나 언니 편인 거 알죠? 평생 언니 편 할 거예요. 정말요? 엄청 든든하다. 고마워요. 신랑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신우도 결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주 연락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 근데 언니, 저희 상견례 이번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예약 인원을 잘못 알고 언니를 빼고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아, 근데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예약을 바꾸려면 룸을 변경해야 하는데 다른 룸은 자리가 또 없다고 해서. 아가씨,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야 나중에 또 볼 텐데 저 안 가도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말아요. 아, 진짜 미안해요. 언니도 우리 식구인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대신에 상견례 끝나고 예비신랑 따로 소개시켜줘야 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당연하죠. 바로 날 잡아야지. 언니 되는 스케줄로 맞출게요. 그래요. 상견례 잘하고 와요. 아가씨,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언니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또 연락할게요. 어쩌다 보니 상견례는 저는 빠지고 진행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한번 따로 봐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었어요. 시모랑 시부랑 지금 사이도 좋지 않은데 신우 상견례 자리에서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저 없는 신우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득 신우 결혼식을 도와준 아빠 지인분께 감사하는 인사를 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미팅 중이신데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좋죠. 감사합니다. 저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실 테이블 자리에서 커피 마시며 대기했습니다. 조연주 신부님 올케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같이 오신 건 아니었구나. 네? 방금 신부님 왔다 가셨거든요. 저희 아가씨가요? 무슨 일로요? 네, 신부님이 식장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약실 직원분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라 그런가 식장 스타일도 좀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여기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 보긴 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객분들 좌석을 다 없애고 스탠딩 스타일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척 어르신들 좌석 정도만 남겨두고 싶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스타일로 하고 싶다나 뭐래나. 근데 하객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별도로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왜 굳이 불편하게 스탠딩으로 바꾸려고 할까 싶었죠. 게다가 다리가 불편한 저는 스탠딩 웨딩이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고요. 아가씨 방금 나갔다고 했죠? 얼마나 됐어요? 나간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이 근처에 계실지도 몰라요. 신우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더라고요. 나가서 신우를 한번 찾아봤어요. 건물 기둥 쪽에서 통화 중인 신우를 발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으려고 신우한테 가고 있는데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말대로 했어. 근데 이거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여기 언니 아시는 분이 하는 곳이잖아. 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았고 뭔가 좋지 않은 얘기구나를 직감했죠. 조심스레 건물 뒤에 숨었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핸드폰으로 신우가 통화하는 영상을 찍고 조용히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결혼식에는 어떻게 못 오게 할 건데? 상견례야 예약 잘못했다고 거짓말하고 넘어간 건데 결혼식은 어떻게 해? 가능하기나 하냐고. 그리고 스탠딩 결혼식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억지인 것 같은데? 내가 하객이라도 안 좋아하겠다. 언니 오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견례도 제가 오지 않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믿었던 신우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네 가족한테는 평생 얘기 안 할 거야? 언젠가는 볼 거고 언젠가는 얘기할 거 아니야. 몰라. 짜증나. 언니 한복도 해준다고 했는데 또 어떤 핑계 대냐고. 엄마도 좀 아이디어를 내봐. 나도 머리 아파 죽겠다고. 정말 여기저기서 박쥐 같은 행동하려니 힘들다 정말. 결혼하기 더럽게 힘드네. 시무랑 통화하던 신우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도 돈 많은 새언니 덕분에 내 결혼도 잘 진행되고 있잖아. 아무튼 결혼식은 어떻게 오지 못하게 할지 엄마가 잘 생각해봐. 아무리 스탠딩으로 바꿨다 한들 좌석이 아예 없진 않잖아. 그리고 난 언니랑 계속 이렇게 친한 척 잘 지내야 해. 알잖아. 빼먹을 거 많은 거. 저는 배신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도 신우 덕분에 버텨왔었는데 그 믿음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 웨딩홀 관계자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일어설 수 있으세요? 예, 괜찮아요.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신우는 사람 소리의 뒤를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귀신을 본 듯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신우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언니,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언니가 여기에... 언니, 혹시 통화 내용 들었어요? 왜 아가씨는 다를 거라 생각했을까? 가족인데. 진짜 어머님 아버님은 몰라도 아가씨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구나. 언니,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지금까지 내가 아가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 맞아. 큰 오해를 했어. 내가. 언니,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신우는 저에게 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저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 질렀어요. 이거 나요. 나는 아가씨랑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가씨의 속마음이 그랬다는 거 잘 알았어요. 그 집 식구들은 내가 호구인 줄 알았구나. 내 모습이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생각이었던 아가씨 생각이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니. 저를 애타게 부르는 신우를 뒤로 하고 예약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약실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서 안정을 취했어요. 마침 미팅이 끝난 아빠 지인분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근데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아저씨, 오셨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빠 지인분께 방금 들었던 내용을 얘기해드렸어요. 아니, 사람이 할 짓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진짜 분통이 터지네. 좀 괜찮은 거야? 아저씨, 저 진짜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 둘씩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치네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지금 상황들 아시고? 아니요,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해야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가씨 결혼식 일정 다 취소해 줄 수 있어요. 위약금은 제가 낼게요. 어차피 제가 비용 다 지불한 거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 우리 식장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 위약금은 됐어. 내가 직원들한테 당장 취소하라고 할게. 몸에 힘이 풀려서 혼자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저의 도움 요청에 놀란 아빠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도대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만 믿고 내 소중한 딸을 보내줬더니 우리 딸 다리 불편한 게 큰 죄인가? 대체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결혼 비용, 집, 혼수 우리가 안 해준 게 있었나? 이런 취급받으라고 시집 보낸 줄 아나? 아빠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데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저도 쌓이고 쌓여 터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괘씸한 신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덕에 쉽게 했던 결혼 준비 어디 한번 힘들게 해봐라 싶었죠. 결혼식 비용도 제가 지원해줬었고 시댁도 돈이 많지 않은 편이라 어차피 신우가 하고 싶은 결혼식은 할 수 없겠지만 현실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빠와 함께 친정으로 가고 있는데 신우한테 계속 문자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많이 서운했죠. 미안해요. 엄마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언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가씨, 미안한데 아가씨 사과가 진심으로 안 느껴져요. 결혼 준비하려고 그저 무마하려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니, 제가 어떻게 해야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지금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언니. 무릎 꿇어봤자 뭐해요? 그 순간뿐일 텐데.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제가 네,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언니, 언니만 믿고 결혼 준비했는데. 그러게, 왜 저한테 그랬어요? 속이려면 끝까지 잘 속여야지. 왜 들켰어요? 참, 웨딩홀 예약 캔슬 문자 받았어요? 혹시 못 받았나 싶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아가씨, 그 웨딩홀에서 결혼 못해요. 언니 제발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언니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집 사정 언니가 잘 알잖아요. 내가 왜 아가씨를 도와줘야 해요? 나는 어머님 아버님보다 아가씨가 더 미워요.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던데 그 말이 맞네요. 겉으로만 위해주는 척 했던 건데 내가 바보 같았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나는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끊을게요.
번호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는 신우의 번호를 그대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10원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내 덕에 호강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예전에 친구 덕분에 틈틈이 모았던 증거들과 신우 통화 영상을 들고 정신과를 갔습니다. 이혼 준비를 위해 찾아가긴 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진료받고 싶기도 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우울감이 많았었거든요. 엄마도 제 얘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시댁에서 그런 취급받는 것도 모르고 네가 뭐가 뚱뚱하다고. 정말 엄마 너무 화가 나. 우리 딸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그동안 시댁에서 핍박을 받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 거야. 이제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라도 꼭 얘기해줘. 엄마. 내가 너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그치? 엄마가 이모한테 연락해놨거든? 내일 이모한테 가자. 저희 이모가 변호사거든요. 제 이혼을 위해 엄마와 함께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이모, 녹음 파일이랑 동영상 파일 목록 메일로 보냈어. 그리고 정신과 진료 내역서도 가져왔는데 이걸로 될까? 충분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모가 준비해 볼게. 우리 조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들은 내가 배로 갚아줄 거야. 고마워, 이모.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었는데 바보같이 혼자 끙끙 앓았네. 위자료 최대로 해서 받아낼 수 있게 해볼게. 이모만 믿어. 저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와 정신과 진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신우가 친정 앞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언니, 진짜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언니, 한 번만 만나줘요. 언니,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여보, 제발, 미안해. 이혼은 절대 못해. 내가 잘해줄게.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평생 모시면서 살게. 제발. 더 이상 남편과 신우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어서 급한 불만 꺼보자는 심산이었겠죠.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 계속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경찰 부를 거니까 당장 가. 어머님, 민경이 집에 있죠?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긴 뭘 만나?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진짜 소름 끼치는 집안이네. 내 딸한테 큰 잘못을 했으면 죗값은 달게 받아야지. 만나서 사과할게요. 잘못했다고 빌게요. 내가 허락 못해. 만나길 뭘 만나? 10분 뒤에도 이러고 있으면 진짜 경찰에다 신고할 거야.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집 안에만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화가 난 엄마가 밖에 나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가자 결국 엄마는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던지며 쫓아냈어요. 염치라는 게 없는 건지 그 다음 날은 시모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나이 먹고 마음이 모가 나서 너한테 모진 말만 하고 영감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대.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대. 사과할 수 있게 한 번만 만나주지 않겠니? 내가 너무 나빴던 것 같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길 지경이었죠. 내일도 찾아오면 진짜 신고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시죠.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상황이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제가 너무 만만했었나 봐요. 장애가 있다고 살이 쪘다고 애를 못 낳는다고 절 비난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지 싹싹 비는 거 보세요. 뒤늦게 깨달은 거겠죠. 그동안 만만하게 여겼던 애가 이 집안에 복주머니 들고 시집 온 줄도 모르고 뻥 차버렸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했습니다. 솔직히 나아질 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내면의 안정을 찾았어요. 바보같이 당했던 순간들만 생각하면 또다시 울컥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훌훌 털고 잊기로 했어요. 그리고 고부 갈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경우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남편과 시가 사람들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친구 덕분에 열심히 모은 녹음 파일과 변호사 이모 덕분에 위자료도 최고 수준으로 받아냈고 이혼도 무사히 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라고 했던 친구는 다시 만나 거하게 한턱 쏘면서 감사의 인사도 전했죠. 신혼집으로 지냈던 집은 저희 아빠 명의여서 전 남편은 그대로 쫓겨났고요. 갈 곳이 없는 전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 거래업체 직원이었던 전 남편은 보기 좋게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죠. 그놈 잘렸단다. 그놈 때문에 회사가 너무 시끄러워져서 권고사직 처리했다더라. 아까 대표한테 전화 왔었어. 그리고 아마 업계에 소문 돌아서 비슷한 업종으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거야. 못된 놈들, 싸대기를 한 대 날려줬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게 후회되네. 그러게, 나도 한 방 날려줄걸.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대표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놈 자식 일 못하고 답답해서 직원들이 엄청 싫어했다더라. 일머리도 없었나 봐. 대표가 아주 잘 걸렸다 싶어서 바로 자른 거라고 하더라고. 에휴, 우리 딸내미 이젠 속상할 일 없으면 좋겠어. 혼자서 속이 새까맣게 탔을 생각하니 아빠 가슴이 무너진다. 그래도 아빠 잘 만난 덕분에 이렇게 다시 행복해졌잖아. 고마워, 아빠. 전 신우는 결국 웨딩 업체를 예약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하고 싶었던 업체들은 이미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실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위자료도 지급하고 전 남편도 회사에서도 잘렸고 없는 형편에 꽤 타격이 컸을 거예요. 저 덕분에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와장창 무너져버린 전신우는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다가 매일 트러블이 나서 싸우고 결국 집안 싸움까지 가서 결국 파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동네에서 다리 불편한 며느리 괴롭히다가 이혼당하고 둘째 딸 결혼까지 파혼당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해요. 한동안 꽤 손가락질 받았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시댁이 살고 있던 집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이런저런 말들로 자기 집 거래에 문제 생길 것 같다고 계약 연장 안 해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져서 다른 동네 저렴한 곳 찾아서 들어가겠죠. 이제는 제 사람들이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지만 말이에요. 이혼 후 저는 재활치료를 다시 받고 있어요. 몸에 물이 안 가는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도 못했거든요. 식단도 빡세게 제대로 해서인지 최근 몸무게를 재어보니 3kg나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아빠 회사는 잠시 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엄마를 닮아서 손재주가 좋은 편인데 작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판매 승인 대기 중이랍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니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즐겁습니다. 잘 되면 아빠가 공방도 차려준다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요즘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서 그런지 꽤 건강해진 느낌이랍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저희 집 덕분에 결혼 준비도 이혼 준비도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서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바람이 꽤나 차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난 후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